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저희 6주차죠. 10월 5일 1교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선생님, 양동석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선생님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저희 주교재 내용으로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일부 도덕교육의 주요 논제들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도전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2부 뇌신경과학에서의 인간 이해와 도덕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부에 보면 챕터가 두 챕터로만 되어 있죠. 도덕성 성차 논의와 뇌신경과학, 복잡계와 뇌과학으로 바라본 인격 특성과 도덕교육. 그래서 제가 3차시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을 해본 결과 도덕성의 성차라고 하는 것이 길리건의 배려윤리 중심적인 주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길리건 배려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콜버그 정의 윤리를 1교시에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콜버그 정의 윤리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에 앞서서 이번 주까지 제가 주교재 내용을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 7주에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이 되잖아요. 남궁환 선생님께서 저희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 3부 내용 세미나 발표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는 저희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세미나 위한 발표문 제출하시는 걸로 과제물 대체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9주차에 양동석 선생님께서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 4부의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세미나가 임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고 분량이나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은 A4 용지 10매 이내, 그 속의 내용은 교재를 요약하고 제언, 토론해 볼 거리라든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덧붙이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 부의 내용이 3챕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챕터당 3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각 챕터마다 토론해 볼 거리 하나씩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3개 정도 토론해 볼 거리를 마지막 10번째 페이지에 제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와 또 발표가 아닌 청중으로 계셨던 또 다른 선생님 함께 질문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이제 화요일 날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는 일요일 날 자정까지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 클래스에 원고를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남궁환 선생님께서 반드시 발표용 원고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미나 시간은 발표 40분 내외, 토론 및 질의응답 40분 내외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2시간 정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원래 3시 반부터 시작하는 강의로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죠. 선생님들 학교 근무하고 계신 경우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학교에서 나오실 수 있게 4시 반에 시작해서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하는 스케줄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시간이라든지 접속하셔야 되는 링크 같은 거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길리건 배려윤리의 비판 대상이 되었던 콜버그의 정의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 심리학적 연구의 철학적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콜버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도덕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가정. 가치 관련성이라는 말은 가치가 개입된다는 말이죠. 가치 중립성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관련성 가정은 도덕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 또는 가치 관련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타윤리학자들, 논리 실증주의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도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사실적으로 참과 거짓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도덕이라든지 윤리, 학문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마련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콜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런 논리 실증주의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도덕성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증적이라는 건 실제 증명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 언어들,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선함, 옳음, 당위, 이런 것을 좀 가치 중립적이고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용어들로 변환시키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콜버그가 볼 때 이런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성 개념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성의 판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정의에 대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분법적인 구조로 최초에는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도덕과 관련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행동적 차원이 있을 텐데요. 인지적 차원은 피아제와 콜버그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정서적인 차원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내용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행동주의,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동주의도 도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때 굉장히 우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요. 콜버그 입장에서 볼 땐 이런 행동주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라든지 행위자, 그들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주조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치게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콜버그의 현상주의 가정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덕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콜버그를 행동주의자, 행동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행동주의자와 구별시켜주고요. 정신분석, 프로이트류의 정신분석과도 구분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강조하는 정서적 측면은 무의식적 정서에 가까운 것인데 현상주의 가정 자체가
도덕을 의식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행동주의나 정신분석학을 일부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도덕적 보편성에 대한 가정입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이론, 선생님들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편주의 가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따르면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건 여러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가치 상대주의, 윤리 상대주의적인 방식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적어도 그는 보편화 가능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문화라든지 일부 지역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 도덕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덕적 행동이나 관습이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차이의 근본에는 보편적인 판단이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콜버그의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 판단의 처방적 유용성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건 도덕 판단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술주의라든지 자연주의적 해석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방주의, 병원에서 이제 진찰받고 나면 의사가 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전이라고 하는 걸 써주잖아요. 그럼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만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당연히 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규정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당위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주의와 같은 계열, 자연주의가 이후에 메타윤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라든지 언어를 단순히 기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덕 판단이 근본적으로 규범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리건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게 되겠고요. 도덕 판단의 추론 요소로서 인지주의에 대한 가정입니다.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정서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지주의는 다른 말로는 합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도덕 판단이 단순히 정서적 진술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그 판단을 하기 위해 제공되어 있는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정서주의자들은 판단의 한 측면으로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보다는 인지나 합리성을 강조하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덕 판단의 본질과 능력에 대한 형식주의적 정의에 대한 가정입니다. 콜버그의 정의윤리가 형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식과 반대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용이겠죠. 내용에 입각한 도덕 판단의 정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고하느냐, 이것에 대해 강조하기보다는 형식, 어떻게 사고하느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사고 구조, 결정 내용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이 형식주의와 관련되는 내용이겠습니다. 7번째는 도덕 판단의 지배 규칙으로서 원리성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 부분도 길리건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걸 강조한다기보다는 특수성보다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보편주의 가정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적절한 도덕 원리에 근거한 도덕 판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8번째, 도덕 판단은 사고 활동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에 대한 가정입니다.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아제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 판단이나 도덕 원리가 단순히 선언적으로 완전히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인간의 구성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특성, 환경, 그리고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죠. 마지막, 도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라는 가정입니다. 콜버그 입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리화되어 있는 도덕성이고 사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모두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콜버그의 주장을 정의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콜버그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도덕성 발달 이론이잖아요.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것에 대해서 콜버그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학습자들이 어떤 도덕 발달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콜버그는 그 도구로서 인터뷰법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딜레마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하인즈 딜레마.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어떤 약사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약에 굉장히 비싼 가격을 책정했죠. 이 아내의 남편인 하인즈는 그 약의 비싼 가격,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갚을 테니 조금 싼 가격에 나한테 약을 팔아달라 이야기했을 때 약사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상황. 그래서 하인즈가 과연 밤에 몰래 약국으로 들어가서 이 약을 훔쳐야만 하는가, 이런 딜레마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피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을 통해서 놓여있는 발달 단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은 3가지로 나누어지죠.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습 이전 수준. 그 속에는 1단계의 타율적 도덕성과 2단계의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1단계 타율적 도덕성, 자아중심적 관점이라고 돼 있죠. 피아제가 이미 도덕이라고 하는 건 전도덕기, 거기서 벗어나서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로 이행해 나간다 주장했던 것처럼 콜버그도 가장 낮은 단계의 도덕에 대해서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중심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외부의 엄격한 규제, 이 무시무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회피하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단계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 구체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tit-for-tat 전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혜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호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맞받아치기 전략으로 역시 잘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못해주는 것이죠. 마치 침팬지들이 자기 등에 있는 이를 잡아주는 침팬지에 대해서만 되받아치기로 다시 이를 잡아주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할까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역시 인습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의 도덕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인습 수준이죠. 이건 3단계 대인관계의 규범적인 도덕성과 4단계 사회체제의 도덕성으로 나누어집니다. 3단계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개인적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가 중요시 여겨지죠. 실제로 길리건이 이 관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이 3단계를 다른 말로는 착한 소년, 착한 소녀의 단계라고도 하죠. 잘못된 행동 해가지고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 선생님, 친한 친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전형적인 3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단계 사회체제의 도덕성, 대인관계적 합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인관계적 합의와 구별된다. 사회계약과는 좀 구별되는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중에 5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단계의 특징과 이 부분이 구별되는 측면인데요. 사회체제 속에서 규칙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도덕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겠죠. 근데 이 규칙에 대한 이해가 이미 존재해왔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본다는 점에서 규칙 자체를 준수해야 된다는 3단계보다는 보다 진보한 관점을 보이고 있지만 규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차원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인습 이후 수준이죠. 5단계 인권과 사회복지의 도덕성, 6단계 보편화 가능한 윤리적 원리의 도덕성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5단계는 사회에 선행하는 관점이다. 4단계에서는 사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칙이 있고 그건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에 선행한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5단계가 되면 비로소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설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편적인 정의, 그리고 좀 상위에 있는 도덕적 원리, 그것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규칙,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 5단계 정도 되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단계 보편화 가능한 윤리적 원리의 도덕성, 사회적 조화에 기인한 도덕적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라톤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가를 대문자 A로 보고 개인을 소문자 A로 보잖아요. 그 둘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의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세 가지 덕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덕,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화가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6단계 최고의 윤리적 원리로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윤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죠. 이제 2교시부터 길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목소리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덕성에 대한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하고 왜곡했다. 그리고 도덕 발달의 상위 단계에서 전통적인 남성 편향의 가치를 반영한다. 정이라고 하는 건 남성 중심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이 내는 다른 목소리인 배리어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레스트. 선생님들 아마 4구성요소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버그 모형 자체가 너무 인지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있는 단순 모형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면서 발달에 대한 복합적인 단계 모형 개념을 주장했죠.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같은 4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도덕의 본질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콜버그 같은 경우는 약간 칼로 무 자르듯이 단계가 질적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레스트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계 변화란 보다 낮은 단계는 감소하고 보다 높은 단계는 증가하는 식으로 반응의 분포가 이동하는 것이다. 콜버그가 인터뷰법을 사용했다면 레스트는 설문지법 사용해가지고 그 응답하는 문항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이제 높아질수록 조금씩 이동해 나간다는 거죠. P 점수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콜버그 이론 자체가 요즘은 이것을 기준으로 도덕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된 점이라든지 논쟁거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도덕에 대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가 가능해지게 하는 양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저희 주교재 본격적으로 도덕성의 성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